안녕하세요, 여러분. CJB 이슈토크 오늘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충북의 대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전 주중대사를 지내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곳 스튜디오에 오셨죠? 네, 제가 주중대사로 임명받고 중국을 간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년 만에 아마 4년 더 돼서 CJB 스튜디오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도민 네.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주중대사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역을 떠나 있은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에 돌아왔고 그동안 저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제12대 주중대사로 파견이 되셨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36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는데요. 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으신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가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렇죠. 이제 금년 말 되면 네. 1년이 됩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어보고 싶었던 책 중에서 읽지 못했던 책들도 읽었고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친척, 지인들, 분들도 찾아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몇 년인가 이렇게 보니까 2년 가까운 비서실장을 이제 재임 기간을 보내셨는데요. 돌아보시면 어떤 시간이셨을지, 청와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보람 있었던 일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싶고요. 좀 오늘 풀어주셔도 괜찮을까요? 예. 체력적으로 참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네. 저 2년 꼬박 있었는데요. 네. 단 하루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이제 첫 회의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요. 아마도 그래서 역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들께서 2년을 넘긴 분이 없습니다. 제가 군사정부 이후로,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로 37번째 비서실장을 현재 하고 계시는데요. 최장수 비서실장이더라고요. 2년이요? 대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임기를 갖나요? 대개 1년에서 1년 6월 정도가 체력의 한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보람된 일, 나름 또 아쉬운 일들, 또 사건, 사고들, 이런 거 기억에 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이 우리가 2017년 10월 말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한 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대한 수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불화수소라든지 폴리이미드나 포톨레지스트 같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삼았지만 그 본질에는 한국 경제의 굴기,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어서 우리 한국을 견제 내지는 좀 경제적으로 좀 곤경에 처하도록 네.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사전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보도 입수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그 대응을 사전에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 불화수소 같으면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 재고 확충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수입 다변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증설 용량을 키울 것, 그리고 네. 증설하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 등등을 사실 미리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그러한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그런 그 트랩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또 서운한 측면, 좀 미흡한 측면, 아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네. 소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당시에 성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정의에서 비핵화의 그 소위 엔드 스테이트라고 마지막 단계에 대한 정의 그 개념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소위 그 북한의 1단계 비핵화 조치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 플러스 알파를 둘러싸고 양국이 최종적으로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네. 것이 당시의 결렬 이유였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국제 정세는 항상 급변하기도 하고 네. 급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그냥 거의 24시간 그 비상 대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신다.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이 네. 상당히 이게 머릿속에 좀 와닿는데요. 정말 한 번도 못 가셨어요? 하루도 못 갔습니다. 예, 2년간. 그러셨군요. 예. 출근하시고 그럼 출근하시면 뭐 계속 그 청와대에 있는 경우가 많나요? 하루 종일이죠. 예. 그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뭐 아무튼 마지막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더 이상 그 건강이 버티기 힘든 수준에서 네. 제가 뭐 더 이상은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제 스스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충북 출신인데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지내셔서 다들 뭐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죠. 예. 그래도 지역 발전에 한 획을 그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사실 충북이 네. 국토의 중심적인 위치에 처해 있고 참 그동안 많은 인재도 배출했고 했습니다만 한계적인 측면이 있지요. 어떤 그 인구의 그 비중이라든지 어떤 경제력의 비중 뭐 이런 것에 있어서 한계적 측면이 뭐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계적 측면 때문에 그 좀 뭐랄까 피해를 입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그 억울하고 소외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인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어떤 뭐 공무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적어도 뭐 제가 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타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너무 충북만 챙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충북 지역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보면 충북이 그렇게 작아 보이나요? 일단 인구에서 충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죠. 예. 경제력도 3%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사실은 우리 중앙 정치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그 정치적으로 비중이 컸고요. 인구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이제 비중이 컸습니다. 네. 충청권은 사실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 정치적 의미나 지정학적 위치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있지요, 현실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동안 충청권에 대한 그런 그 아쉬운 대우 뭐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되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은 더 이상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점잖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제가 그 실장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이 노 실장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다. 충청도 사람은 되게 점잖고 네. 남들이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하면 되게 양보하고 그러는 그 성격이 많은데 노 실장은 왜 이렇게 독하냐. 그런 이미지를 주셨어요. 예, 아주 뭐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다. 제가 지역 챙기는 데는 좀 독하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노 실장은 충청도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인상을 남기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충청도 사람 무시하지 마. 네. 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영호남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씀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인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규모, 그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세종시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충북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방문하셔서 오송 방문하셨고 바이오헬스 선포식이 있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네. 더 많이 성장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그 중앙 정부에서 보기에 충북을 이제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그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1월 달에 네. 비서실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산업 정책을 다시 한번 짜봐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이 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세계 제일로 커가는 토대를 쌓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의 그 사업을 한번 선정해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정한 다음에는 그 경제인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직접 한번 나서봐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도 돕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빅3라고 나중에 명명이 되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그리고 미래차 네. 요 3대 산업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으로 선정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산업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고 했지만 그 네. 부분은 그 메모리 산업에 국한되는 거지요.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네. 그런데 사실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이제 그쪽이라면 이제 팹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다 이게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이런데 다 그 시스템. 팹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설계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지 않고 남이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메모리 이렇게가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딴 부분은 정말 취약하고 오히려 그 오로지 메모리 부분만 쪽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국제적으로는 이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훨씬 큽니다. 네. 비중이. 그래서 파운드리
그리고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게 파운드리, 네.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이제 그 후공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패키징을 포함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영역이다. 세계 제일로 키울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것을 한번 키워보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나면서 파운드리라는 말이 입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많이 익었죠. 예, 근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국내의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까지 키워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133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라는 기업의 장기 목적을 설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도 네. 그 용인에 그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지정해 줬거든요.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 그 정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준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네.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파운드리 산업.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를 위해서 국가 했던 경쟁력 거고요. 산업이니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사실은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 이 부분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사실 이게 2018년, 19년 초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초기에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진단 키트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K 방역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사전에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네. 마지막에 미래차가라고 한다면 이제 수소차, 전기차, 전기차. 네. 자율형 주행,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용 배터리, 뭐 광주형 일자리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이 세 가지 산업을 문재인 정부의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것이 앞으로 충북이 나아갈 미래 산업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어제 그 뭐 그렇죠. 계산청안에 네. 그 후공정 그 기업에 대한 그 준공식이 있어서 산업부 장관이 내려왔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끝나고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된 게 충청북도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그 빅3 산업에 대한 알짜를 다 이렇게 선점하고 있다고 선점을 생각하나요? 하고 있었는지 놀랐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빅3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가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네네. 그게 방사강 가속기하고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빅3를 뒷받침하는 게 그거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방사강 가속기는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오창에. 해방 이후에 국가에서 이 어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는 최대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제 이것이 또 우리 충북 오창으로 네. 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북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래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메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중대사로 가셨을 때 예. 얘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 뜬금없이 주중대사를 가시지? 이런 생각이 너무 죄송한데 이거 제 개인적인 예, 예. 생각인데 뭐 중국어를 전공하신 것도 아니셨고 왜 주중대사를 제가 가셨을까? 한학은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주 꽤 오랜 기간 네. 한학을 했습니다. 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부근에 향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근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향교에 보내서 오랜 세월 좀 한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에 갈 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 한중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로 경색된 양국 간의 그런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싸할 때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이제, 궁금한데. 이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였죠. 네네네. 그 당시에 우리의 대외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을 거쳐서 중국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대중국 수출이 거의 34%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대미 수출이 한 12%, 네. 대일 수출이 한 5%.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걸 합해봐야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반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흑자는 정말 그 중국을 제외하면 적자, 전 세계적으로 적자 규모도 꽤 컸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우리가 본 적자 전체를 커버하고 네. 그 적자 금액만큼이 다시 흑자인 그 정도의 주중 흑자를 그 본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그 수출 상품의 원자재 네. 그리고 그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드로 인해서 좀 양국 간에 냉기류가 흘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과 시진핑 2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시진핑 2기가 네. 어떤 양국 간의 원칙을 정하는 네, 그러한 공동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때마다 이게 좀 무슨 뭐 갈등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중국에 부임할 때 대통령께서는 그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이 그 당시에 연장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맞아요. 통화 수합을 맞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 당시에는 우리와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화 수합은 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그건 다자 통화 수합이고요. 양자 통화 수합에서는 거의 한중 통화 수합이 거의 전부일 정도 금액적으로 한 560억 달러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전부였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이 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라든지 그런 그렇죠. 버팀목으로다가 이게 네.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60억 달러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드로 인한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된 다음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기관과 시진핑 2기 사이의 대원칙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저에게 부여된 임무였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셨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다 해결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을 하는 데는 그래도 예,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그런 그 정치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중국에서 또 희망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드릴 질문이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전, 충남, 또 세종 이렇게 충북이 좀 이렇게 하나의 시티로 연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대전 세종을 네. 중심으로 하고 그 아래 계룡, 위에 공주, 그리고 청주는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평, 진천 네. 이 포함되는 이제 이런 사실 이 그랜드 메가시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뭐 그 이외의 지역은 또 소외된 거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네. 확대하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될 텐데요. 현재 이제 메가시티라는 것은 3+2+3의 전략적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그랜드 메가시티, 네. 두 개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 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강소권 메가시티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는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두 개의 이제 행정 통합형 그 메가시티는 이제 광주, 전남,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이걸 네.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강소권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전북, 강원, 제주 제주도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가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사실상 가장 메가시티의 개념에 맞고 그리고 이 광역권 이 경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현재 충청권 광역권 메가시티의 1호 사업이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이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차기 지자체의 핵심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심을 이제 통과하는 노선 네. 뭐 한창 뭐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일단 대전에서 세종으로 갔다가 오송으로 해서 네. 청주공항으로 가는 이제 기본적인 네. 노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송에서 청주공항을 가는 이 노선이 기존 충북선 노선 그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청주 도심을 거쳐서 가느냐, 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좀 앞으로 현안인데, 결국은 이제 경제성 그리고 지역 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BC라고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해서 큰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일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네. 행복청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러면 도심 통과가 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87, 그리고 충북선 쪽으로 가는 게 0.47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심 통과가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지역 발전, 주민 편의성에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고속도로는 경부축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충청북도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는 강호축입니다. 이 강호축 개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호남 고속천철 분기역을 오송으로 유치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네. 국토의 그 종합발전 계획 속에서 이제 지리적 특성을 한번 역발상해 본 거거든요. 우리의 현재의 국가 이 발전 기본축이 경부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호축이 소외됐고 결국 강호축을 다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도 경부축과 똑같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X축이 만나는 지점이 오송이다라는 네. 논리로 우리가 호남 고속전철의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2탄이다. 그래서 이제 강호축 개발이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네, 러시아까지도 이렇게 철도 연결 TSR이라든지 네. TCR이라든지 이제 그것을 할 때에 결국은 이 강호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경부축에 버금가는 강호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경호축과 경부축과 강호축 이것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우리 충북 오송 인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강호축 특별법이
이장섭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왜 타고르도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 네. 이제 그 대한민국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역시 충북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충북이 국토의 지리적 중심입니다. 네. 국토의 지리적 중심이면서 어떤 경제에 있어서도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핵심적 산업 거점 지역으로서 충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또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방 선거가 연달아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뭐 최근 팽팽하게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판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팽팽할 것 같습니다. 누가 돼도 팽팽한 그 경쟁을 할 것 같고요. 결국은 미래 비전을 누가 네.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누가 국민을 단결시키고 결집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중심은 이제 충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도 조금 도세가 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를 계속 키워내야지만이 이 충북이 또 함께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결국 뭐 창의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현실의 벽, 기성 세대의 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성과로 이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미래는 창의력에 달렸다.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그 문화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한류라고 해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BTS, 네. 뭐 그 전에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뭐 작품상을 포함해서 사관왕에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네. 뭐 지옥, 네. 그다음에 뭐 요즘 또 뭐 침묵의 바다 네. 요새 이제 그 예고편 나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한류, 우리의 젊은이들의 이런 창의적 사고가 결국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창의력, 특히 젊은층들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발표된 내년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으시죠?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점 어떠신가요? 지금이 근데 이제 시점이
그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그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그 좀 쌓아왔던 어떤 인맥이랄까요, 경험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주변 분들로부터의 권고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지혜를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고요. 충북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슈 토크 오늘에서는요,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또 주중대사도 지내셨고요, 국회의원도 지내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충북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